셀카 문화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모습에 빠져 결국 물에 빠져 죽었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혹시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르시시즘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경고를 남겼어요. 이 청년은 세상을 떠돌며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요. 에코라는 ним프의 사랑을 거절한 후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자신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익사했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났는데 우리 그걸 수선화라고 부르죠. 이 신화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어요. 지나친 자기 몰입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현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나르시시즘은 부풀려진 자아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고 더 똑똑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죠. 단순히 자신감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현실에 기반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왜곡된 현실에 기반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과대형 나르시시즘과 취약형 나르시시즘이죠. 과대형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외향적이고 지배적이며 관심을 끌려고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주목을 추구하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문화적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길을 선택하거든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순전히 그 자리가 주는 지위와 관심 때문에 권력을 원하는 거죠.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좀 다릅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강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쉽게 위협받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끼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결국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리더가 되면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연인이 되면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장밋빛 시각이 도전받으면 붕괴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마치 환자 본인은 기분이 좋은데 주변 사람들만 고통받는 병과 같죠.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라는 심리적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이 진단을 받는데 남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건 성인에게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발달일 수 있거든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매뉴얼 5에는 나르시시즘 성격장애와 관련된 여러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한 관점, 공감 능력의 문제, 특권의식, 그리고 찬사나 관심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죠. 이런 특징들이 진짜 성격장애가 되는 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관심이나 찬사를 얻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자신의 성과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대신 도움을 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의 원인은 뭘까요? 쌍둥이 연구를 보면 강력한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유전의 영향이 있죠. 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부모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고 차갑고 통제적인 부모는 취약형 나르시시즘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나르시시즘은 개인주의와 자기 홍보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성격 특성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이 197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960년대에 공동체 중심 문화가 자존감 운동과 물질주의의 부상으로 전환되면서부터죠. 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자기 홍보의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가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히려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관심을 추구할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1970년대부터 나르시시즘이 증가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히피 문화에서 시작된 공동체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주류가 되면서 선을 넘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소셜미디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같은 플랫폼들이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좋아요, 개수, 팔로워 수, 조회수 같은 것들이 즉각적인 검증을 제공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완벽한 놀이터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환경이 일반 사람들도 나르시시즘 성향을 키우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부정적인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돕는 것들, 예를 들어 심리치료나 타인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점은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개선 작업을 계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기 성찰은 특히 불리한 각도에서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려는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죠. 내가 왜 바뀌어야 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사가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치료사를 무능하다고 비난하거나 다른 치료사를 찾아가거든요. 나르시시즘과 자신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알지만 약점도 인정해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죠.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판을 궁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은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의 차이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끊임없는 검증과 찬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확인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을 다룰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라고 말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호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라면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켜야 해요. 그들의 조종이나 감정적 학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즐기고 그걸 이용하거든요.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처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만나면 특히 힘들어요. 그들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가져가거나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이럴 때는 모든 걸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로 확인받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을 보호해줄 증거가 되거든요. 연애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초반에는 환상적일 수 있어요. 그들은 러브보밍이라는 걸 하는데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죠. 하지만 이건 상대방을 낚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일단 관계가 안정되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비판하고 통제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죠.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일반적인 이별과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거나 완전히 변하겠다고 약속하죠. 이걸 후버링이라고 하는데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녀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취를 인정하되 과도하게 치켜 세우지 마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보다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가 훨씬 건강한 메시지거든요.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는 게 결과만 칭찬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게 하세요. 친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우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또한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항상 이기게 만들면 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울 수 없어요. 좌절을 견디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나르시시즘을 줄이려면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모나 소유물보다 인격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말이죠. 소셜미디어 사용도 좀 더 건강하게 해야 해요.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소통에 집중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개인 차원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치료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고 싶어야 해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나르시시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곡된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나는 특별해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생각을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대로 바꾸는 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음 챙김과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과대한 자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치료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직접 듣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되거든요.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그룹의 피드백을 거부하겠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생각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무시하기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였다면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묘하고 조종에 능숙하거든요. 당신이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은 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복의 쾌감이 더 크니까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회복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